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자,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쉬어갔습니다. 프레지던츠 데이, 대통령의 날로 미국이 하루 쉬는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또 요즘 유럽 증시 좋잖아요. 유럽 증시 보니까 강한 탄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던데 가만 보니까 이걸 기대감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확실한 건 그 안에 내용들을 뉴스 플로우를 훑다 보니까 확실히 투자 포인트는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들 한번 엮어봤습니다. 자, 일단 유럽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유럽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로스톡스 50 지수 0.5% 상승했고요.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목받는다고 하는 게 맞나? 가장 강한 탄력을 갖고 있는 증시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고요. 두 번째가 홍콩,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여파로 인해서 작년에 가장 많이 고생했던 세계의 증시가 오히려 반대로 최근에는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1.3% 상승한 가운데 요 밑에 있는 이 라인메탈이라는 종목이 돋보였습니다. 두 자릿수 급등, 잠시 후에 차트 보시겠지만 하루 이틀 두 자릿수 급등한 게 아니거든요. 이 종목이 바로 독일의 아주 유명한 방산업체라고 합니다. 종전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방산업체 주가가 왜 급등할까요? 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국 지수도 오른 가운데 바클레이스 역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유럽의 흐름이 좋다는 건 유럽의 금융 상황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겠고, 결국 유럽의 금융은 영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국의 은행 바클레이스도 강하게 좀 반등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쉽지만 LVMH는 최근에 주가 자체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1.6% 하락하는 가운데 명품 소비 자체가 사실 최근에 큰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확실히 예전이랑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일단 유럽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좋다 얘기만 들었는데 오랜만에 또 미국 증시가 쉬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차트를 한번 열어보게 되네요. 근데 이 정도로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올해 들어서 가장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유럽 증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종전 시계가 좀 앞당겨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계속 지금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우크라이나가 사실 여기서 그 사이에서 조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 덕분에 이제 유럽은 또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또 뭉치고 있습니다. 왜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사실 전쟁의 주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유럽에서는 그래서 러시아를 사실상 왕따를 시켰잖아요. 전 세계적인 어떤 스포츠 이벤트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러시아에 대한 수입, 수출 조치를 계속 끊어갔고, 러시아는 이에 보복을 해서 천연가스를 계속 끊었던 그런 흐름들을 최근 몇 년 동안 다 보셨을 텐데, 미국이 계속 러시아랑 만나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약간 애가 닳는 거죠. 저렇게 되면은 우리가 오히려 새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우리끼리라도 좀 뭉치자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찌됐든 뭔가 좀 물가도 덕분에 떨어질 것 같고, 종전이라는 건 평화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유럽에서 이렇게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과연 종전이 평화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좀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인메탈이라는 종목의 주가인데요. 하루 이틀 급등한 게 아니죠. 최근에 추세적으로도 계속 좋았고, 최근 한 3일 동안 특히 종전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최근에 이렇게 더 강하게 급등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렇게 신고가를 가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종전이 되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방위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의 주도권을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유럽은 러시아 너 맘대로 해.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 상대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국방비를, 방위비를 더 써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좀 지금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유러피언 아미, 유럽 군이 창설되어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주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어느 편에 줄을 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러시아가 뭐 전쟁의 주범이다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러시아를 비판을 했고 바이든 정부 시절에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가 뭔가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유럽이 예전처럼 완벽하게 러시아를 손절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 미네랄 광물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죠.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에 히토류가 한 2조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 가량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대항하는 상황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만약에 중국이 히토류를 끊었을 때를 우리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산 히토류에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지분 50%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남의 나라의 그 히토류 매장량 지분 50%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이제 방위군을 좀 파병을 시켜주겠죠.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처럼.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그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계속 푸틴이랑 얘기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그런 교착 상황이 가장 지금 종전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만약에 히토류 카드에 있어서 서로의 어떤 입장이 확인이 되고 방위비도 어느 정도 분담이 되는 걸로 간다면 그러면 종전 시계는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원래는 관세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이 종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히토류를 가져와서 장기적으로 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목적도 지금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산주가 들끓고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도 M7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텐센트뿐만 아니라 샤오미, 그리고 비아디, 메이투안, 또 그리고 SMIC 이런 반도체 종목들까지 7개의 종목이 지금 혁신적으로 그리고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연일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텐센트 종목의 주가고요. 이 배경에는 당연히 다음 장 넘겨주시면 딥시크가 있었죠. 딥시크가 나타나고 나서 중국의 혁신 기업들이 전부 지금 딥시크랑 협력하기 위해서 러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딥시크가 지금 나온 게 어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시기에 미국의 어떤 견제용으로 우리도 이런 거 잘해. 너네 그러니까 우리 얕보지 마. 이런 느낌으로 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반응을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민간의 능력을 보여달라. Show your talent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중국 정부도 이 딥시크의 어떤 효과와 여파에 적지 않은 놀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민간과 협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중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에 있어서 크게 도발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AI로 해볼 만하다, 미국에게 위협이 될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 이게 미국에서의 분석이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뭐 게임이 시작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AI 산업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생각보다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
이 딥시크는 오픈 AI를 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죠. 처음에 딥시크가 나왔을 때부터 그래도 어쨌든 오픈 AI의 재원이 훨씬 더 좋은데 이걸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결국 오픈 AI가 하고 싶은 건 그냥 단순히 그 검색하는 그 챗GPT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현재 딥시크, 물론 딥시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딥시크의 상태로는 오픈 AI가 갖고 있는 그 주도권을 뺏지는 못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딥시크 여파는 계속 호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도 위협을 좀 느꼈고 중국도 견제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계속 그 두 나라가 뭔가 좀 더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AI 산업의 시계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방산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섹터도 계속 봐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다시 미국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유럽 증시, 중국 증시 보다가 미국 증시 보니까 굉장히 약한 건 사실이네요. 올해 들어서 확실히 S&P 500은 개걸음 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트레이드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과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뭐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도 물가는 조금 뭔가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종전으로 유가 떨어뜨려서 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 도지가 정부 요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고 봐야겠죠. 공무원들 엄청 자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워싱턴의 실직자가 이만큼 급증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마음 먹고 진짜 다 쳐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고용이 어느 정도 여파를 받을 거고 그리고 직장인들의 지갑이 조금 얇아지면 그러면 물가도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경기 둔화가 침체로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서서히 내려오는 경기 둔화는 오히려 물가를 떨어뜨리면서 시장에 좀 더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도 아직까지 확신은 안 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관세를 높이는데 물가를 잡을 수가 있어. 이거는 믿기 어려운 그런 숙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금 투자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 UBS에서는 몇 년 안에라는 단서를 두긴 했지만 금값이 지금 2,900달러인데 3,200달러까지 높여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런 혼란한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곳에서는 저평가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낫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퍼스트 솔라, CVS 헬스 뭐 이런 종목들을 꼽았어요. 델타 항공. 근데 퍼스트 솔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태양광을 비롯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가 갑자기 또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는 했는데 이제 이런 쪽을 좀 소외된 쪽을 봐야 되는 시기인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만 가져가시고요. 시장이 진짜 반응을 하는지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3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제 또 다른 종목들 보느라 못 봤죠. 인텔입니다. 인텔이 결국에는 좀 쪼개질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인텔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고 아예 지금 뭐 브로드컴이니 TSMC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아예 다 쪼개서 인텔이라는 이름이 혹시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인텔한테 하루 이틀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를 되찾아오고 싶다. 근데 인텔한테만 맡겼을 때는 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기업들이 인텔을 좀 쪼개서 가져가서 미국 안에서 반도체의 어떤 제2의 전성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인텔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요것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번엔 인텔이 달라지나? 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번 주에 잘 봐야 되는 종목 2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내일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될 예정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AI 인프라 수혜주, 스타게이트 수혜주로 또 이름을 알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발표하기 전에 사야 되는 AI 종목 중에 하나로 시장에서 지금 꼽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도 한 번 더 증명할 수 있을지
실적이 궁금해지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또 이번 주 말쯤에 월마트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경기 불안 그리고 소비 심리 불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할인점의 매출이 좀 독보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이 되겠죠. 지금까지의 결과가 나쁘지 않고 올해도 어떤 전망이 나쁘지 않으니까 월마트도 이번 주에는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쉬어갔는데 그래도 뭐 증시 쉬었다고 해서 이슈나 뉴스 플로우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씩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브리핑을 하면서 느낀 건데 유럽,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건 올해 들어서 다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에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전만 못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사실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아마 시장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1월 달이죠. 이게 전년 대비해서 3%로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1월 달에는 3.3%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계속 그 연준이 얘기했던 것은 인플레이션 2%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또 3%대로 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느끼는 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연준이 계속 얘기했던 트럼프플레이션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이 확대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사실 매크로 상황을 조금 짓누르고 있다. 물론 이제 반대적이죠. 한쪽에서는 산업별로 본다면은 AI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에서는 계속 성장 모멘텀을 갖고 가니까 이런 쪽 주식들은 계속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회복을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차별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제 매크로 상황이 저희가 주식 시장은 좋지만은 보시면은 주가 지수 이제 박스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종은 이제 차별화돼 있다.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국채 수익률은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강세라든지 금리 강세로 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계속 하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 시작되면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이제는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매크로 상황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 대신에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그만큼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 4분기도 호실적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빅테크라든지 AI 또는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은 계속 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S&P 나스닥 지수도는 뭐 조금 오른 정도 한 3% 내외로 지금 연초 이에 올랐는데 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게 연초에 거의 10%가 넘게 올라버렸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이게 확실히 지금 차별화가 보인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플레이션이라는 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렇다 보면은 관세 문제가 아마 중장기적으로 계속 시장을 이제 압박한다라고 보면은 계속 지수는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지만은 이제 산업별로는 업종별로는 또 차별화는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트럼프 당선 전과 후의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선보다도 이제 취임 전과 후의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취임 전까지는 약간 포비아에 가까울 정도로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강하게 반영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 정도는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너무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좀 쏠렸던 그 미국 증시와 뭐 비트코인, 달러로 쏠렸던 흐름이 이제 점점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때 막 코인 따라가신 분들도 네. 많을 텐데 네. 지금 많이 좀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은 이제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정책과 관심이 여기에 다 집중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면 일단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한쪽으로 약간 비켜져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관세 부과 문제가 처음에는 주요국인 멕시코, 캐나다, 뭐 중국 관세 부과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철강, 알루미늄을 또 부과했고요. 거기다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도 이제 품목별 관세 부과를 하겠다. 그다음에 또 지금 다시 나와서 EU라든지 인도, 브라질, 일본 중심은 또 상호 관세 부과로 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가면서 관세 부과가 다차원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뭐 보편 관세 부과하고 끝나지 않겠냐 봤는데 예. 그게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정치적 외교적 접근을 간다면은 장기간 이 부분이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감이 생기니까 그 와중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제 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소외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지금 아직 활동이 지금 아직 사실 솔직히 말씀해 미흡합니다. 재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게리 캔슬러가 사임한 이후에 지금 폴 애킨스를 지명을 했어요. 지명을 했는데 상원에서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 지금 승인을 안 내주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대행입니다. 대행으로 마크 위에다가 지금 증권거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데 대행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활동이 제한적이에요 지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아무 얘기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상원에서 이제 폴 애킨스 지명 확정되고 나서 폴 애킨스가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코인 시장에 대한 그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어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코인 시장을 뭐 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순차적인 것들, 관심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임 전후의 어떤 움직임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인식했잖아요. 그럼 또 시장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놓고 기다리시면 다른 섹터, 그러니까 취임 전에 강했던 그런 섹터로 다시 또 흐름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게 아마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끝난 이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미 시장이 관세에 대해서 많이 좀 적응도 하고 내성도 좀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내성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관세 정책을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계가 길어진 거예요. 길어지고 또 이게 강도가 네. 다차원적으로 접근되다 보니까 강도가 센 게 아니라 이제 국가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막 지금 계속 나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압박받는 리스크가 길고 어떻게 보면은 약하게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때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이제 관세 부과가 있을 때는 사실 이 세 개 국가는 이제 미국 수입품의 거의 45%를 차지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멕시코, 캐나다는 사실 자유무역 지역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세 부과를 하면서 뭐 표시가 났잖아요.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불법 마약과 유입을 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협상을 하니까 또 30일 유예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지금 상호 관세 예정이 돼 있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EU는 지금 되게 많이 걸려 있어요. 나토 부담금, 뭐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종전 협상에서 EU도 지금 제외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가자 지구를 미국이 지금 통제하겠다고 지금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 이슈와 연결돼 갖고 상호 관세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뭐가 압박을 많네요.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도, 그다음에 일본, 브라질 같은 경우 지금 상호 관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자동차, 의약품에서 주요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 국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미국의 FTA 미체결 국가예요. 일본이 미체결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1기 때 트럼프 행정부 때 2019년대 거의 체결 단계까지 갔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코로나 터지면서 또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봤을 때 1기 때 자기들이 자유무역 협정으로 다 바꾸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에 응하지 않았던 국가들이거든요. 이 국가들은 지금 상호 관세로 이제 가겠다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는 관세 협정 안 하면 우리는 상호 관세를 할 거야. 이런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하루아침에 끝날 얘기는 아니다. 이제 가장 최근 또 대만까지 나왔어요. 예. 대만 이제 중국에서의 독립 문제를 우리가 지지해주겠다 하면서 지금 나온 게 TSMC하고 인텔의 합작법인 추진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TSMC한테 매각이라는데 매각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팔 수가 없어요. 왜 TSMC 같은 경우는 대만 회사인데 대만 회사한테 미국 기업을 판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미국이 중요한 것은 미국 내 회사가 자국 회사가 반도체를 이 파운더리를 갖고 정부라든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보면 이미 우리가 바이트 댄스에서 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얘기되는 것은 TSMC하고 인텔 합작법인을 추진할 거다. 특히 틱톡처럼 처리하는 거구나. 예, 파운드리 쪽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TMC 그다음에 두 개 공장다 지금 TSMC 공장이 지금 미국에 지금 새로 지어서 가동된 게 작년 12월 달부터거든요.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아리조나에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텔도 새로 저어갖고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공장 파운드리 공장이 여기도 아리조나에 있어요. 그래요? 가까워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파운드리만 딱 떼어갖고 합작 회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건 미국 회사가 될 수 있거든요. 50%는 그리고 TSMC의 기술을 다 갖고 올 수도 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여태까지 가장 약점이 파운드리거든요. 반도체에서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차피 보조금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줄 거면은 이 TSMC한테 뭐 달랑 보조금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을 다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대만도 지금 정치적 이슈가 지금 바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다 보면은 이러한 이 관세 문제가 단순하게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국도 지금 들어와야 대기 중이고요. 베트남도 대기 중이고 이렇다 보면은 관세 문제가 되게 얕고 길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 장기간 압박을 가하다 보면은 이럴 때는 사실 리스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 쉽게 해서 내성이 돼버리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하게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그쵸.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제 관세가 이제 트럼프 관세가 일단은 리스크에서 조금 더 완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도 거기에 따라서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그 트럼프 취임 이후의 흐름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왜 트럼프가 관세를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라고 얘기했는지 알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유럽과 중국과 뭐 다른 나라들에게 어떻게 미국이 보이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걸 협상 카드로 가져가려면 관세가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머리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일이 바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굵고 짧게 끝나면 뭐 시장이 크게 덜컹거리고 뭐 급락을 하고 막 위기에 빠진 것처럼 난리가 나고 반등이 나오겠죠. 빠르게 반등이 나올 텐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계속 좀 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변동성은 계속 일어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은 전제 조건을 깔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얘기, 중국 얘기 뭐 하다가 또 히토류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이거 가능한 건가요? 히토류 50% 지분을 미국이 달라고 했다던데.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뭐 의미는 분명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러시아와 종전 후에 우크라이나가 또 이제 안보를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장을 받고 싶으면 비용을 지불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여태까지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무상 원조였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해준 무상 원조에 대한 대가도 지급을 해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겁니다.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고 앞으로 뭐든지 무상으로 미국이 준다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토에 대한 방위비 부담도 똑같다라고 저는 봐요. 유럽도
EU도 마찬가지다. 무상으로 받을 생각하지 마라. 와, 진짜 비즈니스맨 맞는 것 예. 같아요. 그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다 이제 무상 원조는 없다는 거. 세 번째는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제한에 대한 대응책을 확보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게 크겠죠. 예.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저는 가능성도 크고 지금 이번에 협상을 하는데 사우디에서 협상을 해요. 뭐 딴 데도 아니고 그다음에 푸틴 쪽하고 트럼프 쪽만 딱 모였지 잘렌스키도 빠졌어요. 그다음에 EU도 빼버렸어요. 근접하지 마라. 이건 미국의 이익이다. 이미 딱 눈을 붙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러면 EU도 어떻게 개입을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안 받아주면은 자기는 이제 만약에 종전을 하고 싶은데 무섭죠. 종전을 한 다음에 자기가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뭐 미군이라도 주둔 시켜줄게 요거거든요. 나토 네. 가입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잘렌스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 자기들이 받아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책도 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다. 그러네요. 예, 딱 빼도 박도 못 가게 딱 갖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니까 네. 뭔가 되게 똑똑해 보이고 혹독해 보이죠. 예, 훌륭해 보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얘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통스럽기는 하겠죠. 네, 네. 뭐 어찌 됐든 미국이 얻고자 하는 그런 이익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했던 부분들은 많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 전쟁을 하더라도 물가를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비책이 있나 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 돌고 돌아서 뭐 금이라든지 좀 발전할 수 있는 AI 산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쪽은 뭐 밖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계속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뭐 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했어요. AI 모멘텀은 계속 지속될 거다. 사실 뭐 가장 큰 모멘텀이죠 지금 산업에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요 이제 기업들이죠.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빨리 매수해라. 맞아요. 그러면서 뭐 얘기했던 게 뭐 18일 날 네트워크 장비인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19일에는 그 천연가스 탐사 업체인 EQT가 실적 발표를 해요. 그다음에 25일에는 중국까지 얘기를 합니다. 3월 인터넷 회사인 투야가 또 실적을 발표를 해요. 마지막에 26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거든요. 클라이막스죠. 예, 다 지금 이거 무조건 매수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2025년도 올해 글로벌 AI 산업 트렌드를 본다면 저는 좀 크게 두 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가 AI 종합회사로 다들 성장 발전할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엔비디아가 먼저 지금 포문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능성 있는 회사가 지금 팔란티어, 그다음에 메타. 여기 뭐 요즘 메타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오르지만은 뭐 SNS라든지 광고, 게임, 메타버스, 그다음에 라마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를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 양자 컴퓨터, 로보틱스, 코인 시장 진출까지 계속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에다 한국 필요사 AI 반도체 팹리스까지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사실 메타 같은 경우도 종합회사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는 뭐 물론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피터 틸 같은 경우도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AI 산업 주도권이 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글로벌의 AI 산업 모멘텀이 계속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은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런 AI 회사들 특히 저는 이제 뭐 지금 이미 언급드린 뭐 엔비디아라든지 스타게이트에서 보시면은 오라클도 있고요, 팔란티어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올해도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결국 돌고 돌아서 AI에 지금 기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놓치면 많이 후회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위기도 있지만 기회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뉴욕 증시는 쉬어갔지만 그래도 가상화폐 시장은 어제도 여전히 움직였고요. 지금 당장,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뭐 최근에 뉴욕 증시랑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박스권 등락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시장하고 커플링되어 있는 상태는 뭐 최근의 추세이고요. 역시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비해서는 다소 상방이 낮아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슈를 좀 살펴보면 지난 10일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한다라고 예. 하면서 9,400 정도까지 하락했고 또 다시 상승했는데 12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면서 또 걱정하면서 9,400까지 또 하락을 했다가 그렇군요. 14일 날 이제 상호 관세를 공식화하겠다 했더니 또 9,500까지 이제 하락하는 이런 추세였는데 지난주가 9,000 하방이 9,300에서 상방으로는 10만 5천까지 이제 펼쳐져 있었는데 이번 주 보면 94,000에서 99,000 사이, 그러니까 10만을 돌파하지 못하는 선에서 지금 박스권을 가지고 있고요. 94,000 이하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95,000 이하 내려가면 매수세가 좀 붙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이제 98,000을 올라서면 다시 이제 매도가 나와서 이제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요 형태에 지금 잡혀져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군요. 이제 지금 시장은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내성이 좀 생기고 예측 가능한 변수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예. 금리 부분은 더 내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나머지 정책들이 반영되니까 뭐 금리도 이제 고정돼 있고 다만 지정학적 변수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부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소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가격의 변수를 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팔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밑에서 사고 싶은 사람도 많으니까 지금 이 박스권이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단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박스권이라는 점에서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조만간 변곡점이 좀 올 수도 있겠다. 혹은 그 변곡점이 아래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하락 시그널이 슬슬 관측되고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뭐 그러면 뭐 상당히 좀 낮아진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뭐 하락이 좀 예상되는 거 아니냐인데 그렇죠. 관련되는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는 거래량 자체도 좀 감소했습니다. 근데 거래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온체인에 있다 보니까 거래하는 지갑 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지갑 수 자체도 서서히 좀 감소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하락장에 대한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이제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들이 좀 빠져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쪽에서는 5억 8천 정도 달러가 빠져나갔고 이더리움에서는 한 2,630만 달러 정도가 빠져나갔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ETF에 있는 자금들이 이제 왜 다른 나가지? 자산으로 예. 움직이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하락에 대한 조금 걱정을 하는 분들의 이제 얘기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소장님은 그냥 이런 시그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뭐 가상자산 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뭐 단타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가상자산 쪽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쪽에서는 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알트코인 쪽은 더 힘든 변동성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들어서 알트코인 쪽에서의 이슈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제가 항상 우려하고 경계하는 그 밈코인들의 등락들이 네네. 좀 있는 부분들인데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일관성 있게 가상자산 쪽을 이제 제도로 정비하고 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겠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빨리 뭔가를 보여주겠지라고 그쵸. 했는데 예.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차근차근 이제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부분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이겠지만 결국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하고 연계하는 신규 서비스와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좀 진흥을 하겠다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새로운 어떤 시장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부분에서는 미국에서는 22개 주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금 준비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뭔가 계속 이제 물밑 작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전히 SEC 관련해서는 주요 인력들이 친가상화폐 정책들의 인력들로 배치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아주 이제 뭐 구체적인 것으로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약 6천억 정도를 이제 매입으로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또 이제 중동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어서 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온 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유동성이고 두 번째가 이 트럼프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정책 기대감은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히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뭔가 우리가 물장구 치듯이 밑에서 계속 뭔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의 기대치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되겠지라고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약간 좀 실망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지금 좀 애매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상단을 계속 억제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규제도 완화되고 있고 뭔가 법안들이 계속 준비가 되고 있으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국내에서도 좀 유의미한 그런 변화가 하나 감지가 됐다고 들었어요. 뭐 검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대학교까지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지난 13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제3사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해서 법인의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소 좀 아쉬운 그래요? 로드맵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죠? 이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상반기에는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도 거래를 허용하겠다. 대신 이제 그 대상은 이제 법 집행기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영리 법인의 대학교 학교법인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투자 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를 시범 허용하는데 이 시범 허용하는 기관들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와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반기 쪽 보면 이제 뭐 국세청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뭐 확보하고 있는 그 가상자산들을 이제 현금화 시키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매도할 수 있고 현금화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나 비영리 법인에서 가상자산으로 기부를 받거나 후원을 받았을 경우에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쓰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매매해서 매도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이제 원화 마켓 말고 코인 마켓만 가지고 있는 곳은 다 코인으로 거래하는 그 수수료가 다 코인으로 남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걸 또 이제 현금화 시켜야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도 매도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거 딱히 좋아 보이진 않네요. 코인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반기 정책은 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매도해서 다 매도만 할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네. 현금화만. 예.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이게 되게 잘 돌아가면 예. 매도 물량들이 그러네요. 상반기에는 쏟아져 나온다는 거거든요. 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고 하반기에도 금융회사를 제외한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쵸.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들어와서 좀 이렇게 거래량과 유동성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대학교가 뭐 얼마나 코인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되면 조금 이제 그동안 받아왔던 것들이 조금 공식화되고 조금 이제 투명해진다라는 부분들은 있긴 한데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기에만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게 이제 주춧돌이 돼서 앞으로 계속 제도가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매우 흥미롭고 제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스트래티지로 예. 바뀌었지만 얘기를 자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그동안 이력과 최근 비트코인 전략을 조금 간단히 살펴보자면 네네.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는 우리 그렇죠. CEO죠. 유명한 회장이 89년도 11월 달에 회사를 창업합니다. 꽤 오래 전에 설립을 했죠. 그땐 비트코인 회사는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부분과 데이터 솔루션,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 IT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98년도 6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IT 붐을 그러네요. 인터넷 붐을 타서 닷컴 버블이 거의 있을 때네요. 300% 올라갔다가 약간의 이제 회계 이슈가 생겨서 좀 벌금도 받고 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많이 빠지는데 2020년 8월 달에 회사 보유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고 전략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회사로 아예 포지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2월 6일 날 이제 이름을 이제 스트래티지로 바꿨죠. 바꾸는데 네. 되게 재미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럼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러면 회사에서 계속 현금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매입을 위한 그러네요. 초반에는 이제 현금 보유 금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그 전환사채를 요즘도 계속 하잖아요. 계속 그 방식입니다. 예. 예,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그러면 기관 투자자도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되잖아인데 전환사채 발행을 하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트래티지의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스트래티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업의 주가를 올려서 똑똑하네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 상승률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서 어디가 수익률이 좋은지를 봐라라고 했는데 그동안 매우 잘 운영을 해서 2020년도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했으니까 당시에 스트래티지가 $20 수준의 주가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330가 넘거든요. 네. 그럼 그 사이에 15배 정도 그렇죠. 성장을 한 거고 당시 이제 2020년 8월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20,000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100,000라고 보면 비트코인의 5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는 게 주식을 사는 거고 내가 더 이해하기도 쉬우니까 그렇죠.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업을 키워왔고 이제 마이클 셀러는 회사 내에서 일반 경영은 담당하지 않고 비트코인 전략만 담당하는 회장으로 역할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런 스트래티지의 사업 방식을 네. 일본에서는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상장회사입니다. 적용을 해서 지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법인이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뭐 기대하는 바는 이제 우리도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나와서 시장을 좀 리더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하나 하는데 차리고 싶은데요. 이 전략을 네. 잘 벤치마킹하면 그러니까요. 이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뭔가 법인의 어떤 비트코인 매매 앞으로 계속 좀 주의 깊게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 아까 좀 그 알트코인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쪽에서는 오히려 기대감도 높은 것 같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다가 또 금방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시장에 대한 기대치 중에서 그러면 어딘가에 또 기대치가 가야 되니까 그러면 현물 ETF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품들이 15개 이상, 16개 이상 대기를 하고 그렇다고 있고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이슈가 다시 등장하게 된 부분들은 블룸버그에서 ETF 분석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인 제임스 세이파트가 이제 자기가 예상한 바를 이제 X에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망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공화당이 정치를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여기에서는
확장해서 알트코인 기반, 왜냐하면 조금 더 친암호화폐 정책이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알트코인 기반의 현물 ETF 승인의 가능성도 높지 않냐라는 의견이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뭐 SEC가 바뀌더라도 이제 주요 멤버들이 바뀌어서 정책을 정하더라도 SEC의 원래 정책 자체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여전히 이제 시가총액 기준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이 이제 XRP로 부르는 리플과 뭐 솔라나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미 승인되어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결합하거나 여기와 관계되어 있는 ETF들을 계속 오히려 파생되는 거겠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여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알트코인과 관련된 ETF 쪽에는 뭐 너무 그렇게 낙관하거나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이제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좀 답답하니까 비트코인 가격 보고 있고 뭐 이더리움 가격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니까 알트코인 쪽으로 많이 관심을 넘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 물론 알트코인에서도 매매 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익 내면 그거는 뭐 최고죠. 근데 지금은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걸 계속 소장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할 때 잘 균형을 잘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뭐 어떤 코인 가격보다는 제도적인 측면, 규제 완화에 대한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앞으로 좀 또 풀어야 되는 그런 규제들이 뭐가 또 있을까요?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좀 더 발전하려면. 네, 이게 지난주에 이제 가상자산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다소 앞서서도 아쉽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 가상자산 시장 규모라든지 뭐 우리 투자자들의 이런 열정적인 부분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죠. 정책적인 부분들은 매우 이제 뭐 규제에 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법인 계좌 허용에 대한 부분들을 금융회사를 굳이 왜 제외하냐. 근데 금융회사 제외하는 부분들이 이런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이라고 제 얘기돼 있거든요. 금융회사들이 위험 자산을 훨씬 더 잘 감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제외했다는데, 그 제외한 부분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에서의 변동성, 특히 손실의 이런 결과들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우려라고 실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하고 기존 금융시장을 또 지금도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점들을 조금 개선해 주시고 좀 시장을 좀 리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의 어떤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열기에 비해서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못 따라오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좀 전향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마련돼야 될 텐데 고쳐 나가야 될 게 앞으로도 좀 많아 보이네요. 금융회사 허용 이것만 고쳐줘도 뭔가 시장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